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꼴복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이게 손학규 정치입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당권 경쟁은 이게 무슨 다른 게 없어요. 이현주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앞으로 지도자는 이현주 대표가 되시면 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이후에 국회가 계속 멈춰서 있습니다. 보수 야당이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둘 중 하나를 받아야 추경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다. 추경안도 한국당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진 기다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회 결의안도 상임위에선 채택됐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일본에 들렀다 오는 길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미국이 또 볼턴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교수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보면 확연하게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조건을 바꿔가면서 추경안 처리 연계를 시키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릴 때만 해도 그야말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중 어느 것 하나를 야당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경제 원탁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사실상 국회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아마 여당으로서는 거기에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경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이제 추경안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받아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대표로 취임할 때 내가 성격이 까칠하게 변하면 탈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까칠하게 야당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한국당이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세게 나온다고 해서 한국당이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도 안 하고 국정조사도 포기할게요. 이렇게 나올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좀 장기화가 또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추경 처리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추경을 포기하더라도 국방장관 해임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경 처리는 뭐 상당히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밀릴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말이죠. 추경안 심사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추가로 된 이제 그 국내 산업과 관련된 이제 그 추경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안 들고 온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 처음에는 뭐 1,600억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3,0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세안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가져온다라는 이제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렇죠. 지금 명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 자체가 보면 이 추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또 여당은 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추경을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솔직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한국은행에서 지금 성장률을 2.2%로 지금 내려 잡혔고 결국 근데 이게
오히려 2.2%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급격히 그런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론 뭐 이게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응 효과라도 뭔가 심리적인 경제는 심리거든요. 심리적으로라도 뭔가 투자를 하면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있을 텐데 문제는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뭘까? 그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 있지 않는가. 아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일부 정의당 의원들은 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사를 안 받고 있거든요. 모양새가 많이 그렇죠.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국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의 어떤 지금 의원직을 계속 영속시키느냐 아니냐가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뭔가의 여당의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런 6월 국회를 끝내버리고 사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추경안을 결코 이렇게 막는 걸 보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추경안 자체가 뭐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야당의 어떤 본심은 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여당의 해볼 수 카드를 쥐고 있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국회를 조금씩 늦춰가면서 뭐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하겠다는 건지 뭐 그 둘 다 아무래도 조금씩 늦춰가면서 결국 이제 여당으로부터 뭔가 답변을 좀 듣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또 이제 지금 정경도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국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다음에 입각할 의원들 더군다나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금 내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이 카드가 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당도 굳이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있는가? 일단 뭐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 해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조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에게 그렇게 불리한 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도 이렇게 안 하는 걸 보면 과연 그럼 추경에 대한 정말 뜻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솔직히 뭐 절박함이 있는가? 이것조차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자, 일본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는 백태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자책골 또는 팀킬 행위를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대고 지금 황교안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능을 덮기 위해서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권 절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오당 대표들하고 만났을 때 그 공동 발표문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지금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5당 그 대표 회담에서 발표문을 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표 회담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당도 이 회담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냈고요. 또 황교안 대표도 답답하다 이런 평가를 낸 것을 보면은 뭐 회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지 이것에서 뭐 어떤 결실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공으로 나가는 데는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만 해도 그야말로 여야 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아주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뭐 결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치다 보니 아마 인간적으로 화가 난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소위 야당을 친일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야당을 친일로 몰아세우는 것이 결국 조국 민정수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당도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약간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대목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당이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있거든요. 네. 역대 정권을 보면요, 이 친일 프레임을 해서 덕을 안 본 정당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통적인 문제, 한일전 붙으면 사실 이게 시청률이 높잖아요. 그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결국 이제 지난 정권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종북 프레임으로 지금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그렇지만 우리도 종북 프레임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공 모드로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이 미치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제가 안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는 과연 이 프레임이 효력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그때의 들거든요. 평가는 또 여당이나 정부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여당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좀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힘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문제는 지금 야당의 어떤 태도를 보면 지금 어떤 협상이나 타협의 어떤 여지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이 계속 전국을 좀 이렇게 강공으로 몰고 가는 것 같거든요. 만약 지금 어떤 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채택을 해서 정부를 푼다라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을 좀 고립화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정경도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이걸 끝까지 못 받겠다고 하는 거지?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법이나 헌법에 있는 조건이거든요. 뭐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했던 것이고 근데 굳이 이걸 안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국면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경제의 어떤 밑바닥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여당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강공 모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하고 오찬을 가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끝났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일본에 대한 대응책일 거고 그 외에 국정 현안이라든지 추경 그러면 안 받을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좀 주가 될까요? 아마 이제 일본에 대한 정책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뭐 보면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일단 로키로 간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조국 수석의 이런 발언 등등을 보면 이제 굉장히 강한 톤인데 실제 어떤 내부적인 움직임을 보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대통령도 어제는 온도차가 있는 것 수위가 같아요. 낮아졌습니다.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조국 수석이나 아마 김현종 차장의 개인적인 스타일 어떤 면들이 있는 것이 정부 전체로 보면 조금의 어떤 로키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당의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이제 언니니까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 운영을 사실 여당 원내 대표단들하고 이야기해봤자 뾰족한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또 그리고 오늘 뭐 보시겠죠 화면도 보시겠지만 참석자 수가 꽤 많습니다. 원내 대표단들이 다 갔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꽤 어렵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격려성 그런 오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아마 뭔가 새로운 어떤 안들을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과 의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회동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몸싸움도 굉장히 심한 정도로 벌어졌고요. 119 구급대까지 지금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갈등의 핵심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 당권 싸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굉장히 맹점 중에 하나가 이 당헌 당규에 당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 손학규 대표 측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버티면 버텨진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뭐 중도에 퇴임시키기 위해서 전원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사실 지난 6월이었나요? 그때도 이 당권과 관련해서 대표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갈등이 벌어졌을 때 추석까지 10%의 지지율을 못 올리면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물으면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내가 언제 했던가 하는 표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또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당헌 당규의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좀 넣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안을 넣자라고 하는 게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중요한 것은 사실 당헌 당규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손학규 대표는 그야말로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신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분이신데 이 그럼요. 말년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뭐가 있으니까 또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유승민계가 이제 다수 의견을 가지고 물러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서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이죠. 도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답도 그렇죠. 뭐 일단 당에 있으면 당의 재산을 일단 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당 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꽤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권을 쥐고 있다는 게 이제 당의 이름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합당도 본인이 뭐 도장 찍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도장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처지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의 어떤 그 이탈 움직임, 아마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제 또 손학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을 때까지는 최소한 본인이 버텨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물을 많이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지금 일단 계보는 제가 볼 때 화해하기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송성 커플도 이혼하는데 사실은 도저히 시기가 뭐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도저히 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시기와 누가 그 권한 도장을 갖고 하느냐, 정말 깨끗하게 합의혼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이 어떤 재산권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편에서도 계속 지금 당권을 내놔라, 당권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저런 모습까지 정말 119까지 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마 한국 정당사에서 저렇게 119가 출동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 만화 같아요. 거의 저는 막장까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바깥에서 또 호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손학규 대표도 이 도장을 지킨 이 의의가 있을 텐데 민주평화당이 또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동영 대표가 당권파이고 또 비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이 유성엽 원내대표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도 거기 들어있고요. 지금 당내에 어떤 결사체 대한정치연대라는 것까지 만들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 지금 손짓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경우는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아마 전답은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데는 저는 크게 봐서는 노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정동영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서 좌측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호남 의원들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아마 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통해서 결국 호남 유권자의 표를 얻고자 할 텐데 정동영 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결국 호남 의원들의 또 이 덩치를 좀 더 키워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과의 합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의 2배 이상이 호남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호남에서의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뭐 전망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이렇게 이제 분열음이 나오는 이유가 지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 공화당보다도 덜 나온다 이게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은 또 여기도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아마 뭐 일단 지금 왜냐하면 호남 앞으로 선거에 대한 일단 비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당내에서 뭐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지만 더군다나 이제 지금 정동영, 박지원 두 분의 어떤 이제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재미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지난번 5당 대표회담 때 보면 저는 인상적인 게 정동영 대표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엄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띄우고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사실 정의당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띄우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마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행보와도 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박지원 의원은 보면 좀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좀 이제 옹호할 때는 옹호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 의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걸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나마 그래도 맥석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희망들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호남의 상황을 보면 아마 지금은 어떤 호남이 전체로 보면 독자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총선에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여당과의 부분이겠습니다.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일.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 장면이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현주 의원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이번에는 바른미래당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인데 출판 기념회 자리 보면 맨 앞줄에 한국당 의원들이 쫙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도 있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주장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현주 의원이 어떤 했던 역할들은 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흥행성? 왜냐면 왜죠?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다른 정치는 좀 배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보여져요. 왜냐하면 혈혈단신 사실은 뭐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인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을 모아내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뭐 보수 쪽에서는 몸값이 상당히 그렇죠.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어제 제가 출판 기념회 이렇게 상황을 보면 뭐 한 정말 저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고 또 야당 의원들도 꽤 많이 왔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 이제 그 절박성 아니겠는가 싶어요. 결국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 절박성에 대해서 이제 왔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황교안 대표도 뭐 이제 축사도 하고 또 이제 또 우리 공화당에서도 오고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현주의 개인이 혼자 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수라는 세력이 어떤 고리를 통해서 연결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 공화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중도적으로 나가서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으로 확장할 것인지 이 고민에 대한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절박성은 느끼나 갈 길은 서로 간에 다르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단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축사를 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까지 하고 덕담한 그 배경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그 이전에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상종가를 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저께 나온 연호가 종로에서 출마해라,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앞에서 뭐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의 당 대표로 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그야말로 보수에 지금 현재 인물이 없다 보니 굉장히 상종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그 친박의 힘으로 당 대표가 되었다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중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바른미래당에 합당을 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일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뭐 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지는 무소속이고 또 바른미래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을 나아가서는 좀 더 큰 보수 연대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황교안 대표의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고 여론의 질타가 나오지 다시 또 친박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어느 쪽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